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이코퍼레이션 닷제이피의 염종순 대표입니다. 오늘 일본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진출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본 진출을 위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제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이코퍼레이션 닷제이피의 대표고요. 20년 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이코퍼레이션 닷제이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본의 각 기업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질병예측연구소를 설립해서 거기 일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총무성의 전자정부 추진원입니다. 총무성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전장부에 대해서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지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CIO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 관공서의 CIO거나 기업의 CIO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료비홀딩스라는 그룹의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운수업이 메인이 되는 회사고요. IT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컨설턴트라는 일본 최고의 건축 컨설팅 회사 설계죠. 회사의 정보통신 전략 어드바이저를 2년 정도 했고요. 지금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토목 쪽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비싸다는 제일 고급 병원인데요. 성누가 국제병원의 IT 어드바이저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하 또 사가현의 총괄본부 정보기획감, 사가현 교육청 정보기획감을 했습니다. 사가현이라는 곳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사가현은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현청의 정보 시스템 관리, 개발,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정보화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전자정부의 시나리오, 전자정부 전자지자체의 전략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자정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노츠쿠리를 바꾸는 IT 모노가타리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 분야의 정부와 선진 사례,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현장에서 싸웠던 그런 경험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세 권은 일본 사람을 위한 책이었고요. 올해 출판한 일본 관찰 30년 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의 일본 생활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일본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분들을 위한 정보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점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본 내 분야별 정보와 전략 컨설팅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그 전자정부 쪽 컨설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일본국 사가현, 사가시청의 기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저희가 컨설팅 사업자로서 수행을 했고요. 일본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시스템을 다운사이징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컨설팅을 했고, 구축은 삼성 SDS가 맡아서 했고요. 이 시스템은 오늘 현재도 일본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누가 국제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 여기도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이제 IT 어드바이저로서 관여를 했고요. 일부 시스템은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건강진단센터 시스템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가연에 정보기획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에. 제가 교육청의 정보기획감으로 있으면서 사가현의 그 교육정보를 추진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일본에서 저희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해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10년 전에 했던 일인데 현재 일본이 한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전자교과서를 쓴다든지 이런 교육 정보를 인지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선진 사례로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전자칠판, 이것도 대한민국 제품이고 이 교육 정보화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정보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퍼시픽 컨설턴트라는 회사의 그룹웨어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 그룹웨어도 대한민국의 그룹웨어 전문 기업인 가오나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납품을 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현 사가시청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는 컨설팅 사업자였었고 시스템 구축은 삼성 SDS가 했죠. 그 이후로도 삼성 SDS는 일본 내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LG CNS도 저희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LG CNS에 발주했던 그런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삼성하고 LG와 거래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기업이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회사가 삼성이나 LG를 외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본에서는 삼성도 LG도 뚫지 못한 그 관공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에 외주를 줄 수 하청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과 LG가 일본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전혀 수주하지 못할 때 저희 회사가 수주를 했던 이유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얘기가 좀 옆으로 번집니다. 우리가 일본 시장을 진출하려면 당장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문제가 그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학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는 사고방식이 달라서 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마치 화성남자와 금성여자 같은 그러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진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그 맹인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배추잎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정보는 그 정도로 단편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전문가라고 하면 뭐 일본 유학을 한 사람, 일본에서 저 사람이 일본에서 석박사 했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던 제1교포,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장기 거주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유학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이 속사를 본 건 아닙니다. 제1교포는 본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1교포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장기 거주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일본 유학파처럼 일본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죠. 일본에 있으면서.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물고요. 일본의 속사를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뭅니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본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도 똑같이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하고 거래처 사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사람 내가 고객으로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면서 칭찬해 줄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본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팔방미인 같다라고 여러분이 칭찬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 사람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칭찬해드리면 아마 개면적인 얼굴을 하면서 대충 얘기를 듣고 그 자리가 파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영업 열심히 잘했고 기분 좋게 돌아갔을 테니까 앞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메일 답장이 올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해드렸는데. 이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비굴하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도무지 무서워서 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는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고객한테 그런 비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비굴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왜 팔방미인이냐? 내가 왜 비굴하냐?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면전에서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보죠. 우리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상식적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죠. 오늘 니케이 신문에요. 친일파 파묘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그 광복절 경축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기사가 니케이 신문 일면에 났어요. 거기에 뭐라고 났냐면 친일파에 파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제 시간 이후에 강의해 주시는 그 기무라 다케시 씨가 와서 이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눴거든요. 이분 하는 얘기가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냐.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끼리 일본하고 친하다고 해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의 묘까지 파서야 되겠느냐. 그 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묘까지 판다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인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친일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왜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보세요. 친미파 그러면 미국하고 친하고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친중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만
친일파 이꼴 매국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신문지상에 친일파라고 보도가 되면 그걸 매국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저는 매국노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쓸데없이 말 때문에 오해받을 필요는 없죠. 저는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총무대신의 공식 수행원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견학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국 총무대신의 공식 수행원으로 하라구치 총무대신과 함께 한국의 정보화 마을을 방문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죠. 역적입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저도 친일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는 우람이라고 합니다. 이 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원한과 회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오백년이라든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과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은 원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것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저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간절하게 자식의 합격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이 어디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가서 마이크를 내밀고 소감을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드디어 한을 풀었습니다. 요 내용을 일본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는데 왜 한이 풀렸다고 하느냐, 복수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있는 함정이고 암초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일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사진을 보시면 일본이 에도 막부에 후미에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에도 막부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를 합니다. 가톨릭. 전파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옛날엔.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미야라는 게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땅바닥에다 놓고 이걸 밟으라라고 얘기해요. 후미라는 것은 밟다라는 뜻이고 에라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밟다 그래서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 고유명사는 지금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돼서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것을 밟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바로 죽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만일 제가 똑같은 입장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밟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절체절명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꼭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이래서 순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고지식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패할 것이 정해져 있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은 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전술적 관점에는 강하나 전략적 사고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전술과 전략에서 전술, 싸우는 기술, 총검술은 잘해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를 추진한다 그러면 교육정보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들 배우는 방식의 혁신이라든지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교육정보를 진행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전자칠판을 집어넣느냐, 전자교과서를 보급했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자칠판이나 전자교과서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수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고요. 이래서 태평양 전쟁이 진 거고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룰을 자기들이 만들기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룰에 순응하는데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이 커서 변화를 못하는 거죠. 요 근래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일본의 IT가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일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도 사실 패거리 문화라는 게 있지만 일본의 패거리 문화는 좀 심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 비즈니스에 비근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안 드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격도 내려가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바꾸려고 하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왜냐? 그걸 바꾸게 되면 내가 했던 일도 바꿔야 되고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도 바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공기를 읽는 집단적 사고 그리고 책임 회피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를 읽는다는 말은 일본어인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분위기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것이 그러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공기를 읽어요. 분위기 파악을 해서 내가 먼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장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걸 잘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사회 같은 걸 열 때 결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그냥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을 누가 시작을 했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혁신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총대를 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는 실제 전쟁이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진 이후 그대로 일본은 경제 전쟁에서도 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쟁은 분명히 벌어졌고 우리가 보기에는 천황이나 도조 히데키라는 총리가 책임자일 텐데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책임자가 없어요. 천황이 전쟁하자는 얘기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고요. 도조 히데키가 전쟁하자라는 얘기를 직접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쟁하는 걸 결론이 났고 그래서 총리도 전쟁을 합시다. 그리고 천황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누군가가 전쟁을 하자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태평양 전쟁의 책임자는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천황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천황이 권력이 셀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천황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천황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전쟁 전에는 천황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이지신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메이지신을 배울 때 아주 훌륭한 거라고 배우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메이지신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존황양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천황을 높이 받들고 외세를 쫓아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황을 소위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천황을 존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천황이 거주하는 궁궐에다가 총질을 해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전쟁을 개전했던 결정도 항복했던 결정도 다 공동 책임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이 혁신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해군이 좀 강력했잖아요. 그래 러시아랑 붙어서 이기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해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밤에 캄캄할 때 적선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습 공격을 하면 유리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그 군인이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죠. 그런데 이 일본 해군의 그 망원경 보는 그 능력이 엄청났다고 해요. 보통 보면 3km, 밤에 한 3km, 4km 보인다고 합니다. 밤에 칠흑 같은 그 바다에서는 완전히 껌껌하대요. 달빛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리까지 봤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 절반밖에는 못 보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일본 해군이 아주 유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니까요. 그죠? 근데 미국은 못 보고. 그랬는데 미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도저히 못 보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나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멀리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미군은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레이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더를 개발해갖고 레이더를 배에다 장착을 했겠죠. 그러면 아무리 일본이 조용히 다가와도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지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졌으면 일본 군이 왜 졌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그게 레이더 때문에 졌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훈련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생활을 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이 맞았잖아요. 맞으면 능력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3km밖에 못 봤을 때 많이 맞으면 4km까지 볼 수 있고요. 또 맞으면 5km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8km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는 거죠. 왜 질까? 생각해보고 다음을 극복해 나갔어야 됐죠. 누군가가 일본 군 중에 누군가가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군 상층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따위 장난감 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전쟁에 진다. 군기가 빠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로센이라고 전투기가 있잖아요. 전투기 옛날에는 전투기가 미사일 같은 게 없으니까 기총소사로 해서 이기잖아요. 총을 쏘는데 일본군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맞으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적기를 맞출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로센이 백전백승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발명한 제품이 오른쪽에 있는 그 미사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VT 신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클러스터 폭탄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의 전투기 근처에 가서 터지는데 터질 때 클러스터 폭탄이 왜 그 조각조각 파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파편이 비행기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그 전부 연료 탱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비행기는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양철판으로 만들었대요. 양철판 안에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편이 튀면 바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봤을 때 미국적 사고방식과 일본의 사고방식이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레이더 문제라든지 VT 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다 몰랐느냐? 그게 아닌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런 걸 개발했던 기술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군기가 빠졌다라고만 얘기를 한다. 이 하라다 중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의 멘탈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의 멘탈, 심성,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잉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분지가 있죠. 잉크를 한 방울 마분지에 떨어뜨리면 한국 사람들은 잉크가 어떻게 돼요? 잉크가 사지사방으로 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크리넥스 티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슈 어떻게 되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의 심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극히 일부가 전쟁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본은 또다시 전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완고함에 대해서 결정판인데요. 끝판왕입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이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의 밀림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끝에 전우들은 다 죽고 다 철수했는데 이 사람 혼자서 30년 동안 1974년까지 밀림 속에서 혼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미군 기지 있으면 습격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미국 군도 그렇고 필리핀 군도 그렇고 이제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밀림 안에 일본 군이 있다. 30년 동안 혼자서 초급 무패간에 그래서 일본에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전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군인이다. 내 직속 상관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일본 정부의 고관이라도 나는 내 직속 상관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사람은 되돌아갔고 어떻게 이 사람의 연줄 상사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식한 거죠.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삐라도 날라오고 전쟁 끝났다. 아무리 봐도 끝난 것 같으면 그럼 끝났으면 돌아와야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명령이 없었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완고합니다. 반면 일본 사람이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은어로 쓰이는 말 중에 가스미 가세키 문학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일본 그 관료들이 어떤 법령의 문서라든지 이걸 작성을 할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군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만든 디지털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전자정부법을 많이 뺏겼다고 제가 보거든요. 제가 번역도 해줬고. 그랬는데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공서는 시민에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한국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본에서는요 99%가 필요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보면 근사해 보이는데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석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입니다. 여러분들 전문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못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야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와세다 대학에서 강사를 좀 했었고, 전문대학 출신이지만 강사를 했었고, 강사를 하다가 제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학에서 그냥 입학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전문대 졸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관계없다. 우리 학교의 입학 요강에 대졸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 자격이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졸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아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뭐든지 다 바꿉니다.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무원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국적에 무관하지만 그래요. 제가 사가연에 응모를 했을 때 사가연에서는 저 때문에 국적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서 7년 동안 정보기획감 과장으로서 일을 수행을 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최고의 교육정보화 시스템도 만들었고 일본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개방직 공무원이거든요. 개방직 공무원의 임기는 일본의 경우는 1년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요. 1년인데 1년씩 3번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3년 뒤에 제가 그만두려고 했더니 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계약이 3년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읽어보라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총무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실련했고요. 계속 해달라는 거를 저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돈도 안 되는 가서 공무원 할 수 있을 수 없어갖고 제가 그만두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일본 사람들한테 혁신 마인드를 갖춰주고자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솔루션들이 팔리잖아요. 두 가지라는 거죠. 완고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정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면 일본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분위기가 한일 간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그렇고 한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 저희는 어떤 한일 관계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일본 회사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 일본에는 친한파가 있고 혐한파가 있고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친한파까지는 아닌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파, 적극적 관심, 소극적 무관심 이 부분들 다 합치게 되면 대충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소극적 무관심자들은 혐한으로 돌아서고요. 적극적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죠. 그래서 결국 친한파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부분도 소극적 무관심, 적극적 관심, 친한파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해서 일본을 좀 압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인의 사고는 그럼 태평양 전쟁 때 비교해서 바뀌었을까요? 유연한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무대가 나는 스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위스가 아니고 일본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만화죠. 그 다음에 일본에 남알프스 시라는 시가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남의 나라 그 알프스 산맥에 남의 나라 지명을 갖다가 따다가 시의 이름에다 붙인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일본인의 책임관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호소하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열차 지연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나는 맨날 그 시간에 정해진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사고가 나서 제가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철역에서 이걸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회사에다 내면 그 사람은 지각을 안 한 것이 돼요.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이 지각해가지고 너 왜 지각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각 안 했는데 전철이 늦어서 제가 지각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시겠죠. 일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리 망언을 하더라도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드리면 그리고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일로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용서 안 되잖아요. 일본의 전자정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자정부는요, 2000년부터 연간 3조엔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껏 구축해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이면 60조엔이라는 돈이 들었죠. 600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아무리 들었어도 제가 보기엔 100조를 안 넘었을 것 같거든요. 전자정부만.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보급하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지금 한 2천만 장 정도 가지고 있을라나요? 1억 3천만 명 중에 2천만 장. 일본은 전자주민카드를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짜로 주는데, 이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받아야 될 일이 없죠. 그런데 일본은 이 공인인증서를 전자주민카드 안에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행정 서비스를 쓰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전자주민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근데 전자주민카드를 읽으려면 IC카드 리더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PC에 IC카드 리더기 안 붙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IC카드 리더기를 사다가 별도로 외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ICT 리테러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설치하는 게 쉽지 않죠. 일본에 지금 스마트폰 쓰지 않고요, 옛날에 그 피처폰 쓰는 사람 60%예요. 이 정도로 ITC 리테러시가 높지 않은데 설비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목적은 행정 서비스를 고율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처음에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아까 비용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 없는 전산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지방에 이 쓰나미가 오니까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요, 높이 15m, 총 연장 400km에 총 예산 400km, 죄송합니다. 40km, 총 예산 350억엔을 들여서 이러한 담을 만들었어요. 벽을, 방조제를. 그랬더니 여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다를 바라보면 콘크리트 장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지금 이 바닷가에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전산화를 했는데요. 전산화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연금 기록이 5천만 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연금 낸 기록이 없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베가 지금 원래 1차 아베 내각이었다가 지금 2차잖아요. 1차 때 이것 때문에 쫓겨났죠.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2천만 건은 발견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 보조금을 정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단체를, 업계 단체가 만든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돈을 줘요. 근데 그 단체에는 퇴직 완료가 낙하산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벤더들이, 기업들이 거기다 출자를 해갖고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낙하산 법인의 돈이 769억엔이 내려갔는데 얘들이 여기서 30억엔을 띄어먹어요. 띄어먹고 그 다음에 전통 덴츠라는 회사, 이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제일기획이나 이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749억엔에 주게 되는데 여기서 300억엔을 띄어먹고 400억엔만 또 다른 회사에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이게 관민유착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인가 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보급하는데 뭐 진짜 뭐 한 달도 안 걸렸다고 하고 이미 다 썼다고 하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불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이거를 한다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민원으로 입력을 하라 그래갖고 저도 입력을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하다 못하겠더라고요. 뭐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입력을 했는데 결국 입력하면 그거를 전산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청에서는 정작 그 시스템하고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온 거를 엑셀로 쫙 인쇄를 해가지고 다 1대1 손으로 매칭해가면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호소를 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절대로 저 전자민원을 하시지 말고 종이로 신청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요. 일본이 산업혁명에서 뭐 총화로 그 주목을 받고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은 그때 일본은 사회주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성공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 일본, 일본은 아직까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제국주의자가 친미 세력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신해서 오늘의 일본을 지배하죠. 이거 보면 또 반전주의자가 제국주의자들한테 빨갱이로 몰려서 탄압을 받는 걸 보면 대한민국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그런 화려했던 과거의 회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자나라라고 하는데 부자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2019년 4월 시점에 실질 일본의 GDP가요 539조 엔. 그 다음에 2019년 4월 시점에 정부 채무 잔고, 그죠? 채무 잔고가 정부 국채 발행 총액 있죠? 1325조 엔입니다. 보세요. GDP의 3배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재정 적자가 50조 엔씩 나요.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올해 아마 55조였던 것 같은데 지출하는 돈은 95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재정 적자가 50조 엔씩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여기 없는데 대한민국은 보시면 지금 요 근래에 왜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국채 발행 비율이 높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국채 발행 비율이 그래서 40%지 않습니까? 일본은 몇 프로죠? 일본은 3배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일부 대한민국의 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 번창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그 부활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감소,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의 증가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세금은 45조 엔인데 90조를 지출해서야 재정이 건전화 되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죠. 대한민국이 IMF 이후에 전자정부를 구축해서 혁신을 했던 것처럼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화가 필요하고 전자정부 구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일본이 가장 흉내내기 좋고 베끼기 좋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일본 것이 토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금융정보 시스템도 일본 것이 토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전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의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순간 역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는 않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어필하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품질보다는 속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품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품질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제서야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정신. 대한민국에서는 썩은 나무, 일본은요, 한국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 썩은 나무 다리도 일단 건너고 보죠.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돌다리가 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봐, 저 다리는 원래 금이 가 있었어 라고 해서 자기 합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 있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출발하는 거, 이런 걸 우린 잘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돼요. 정보화 사회.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었죠. 일본은 40%라고 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한 민족이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고상하게 들리는데 화토 있잖아요. 화토는 일본에서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의 닌텐도가 만든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일본에서는 화토 가지고 노는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전두환 고돌이도 있고 김영삼 고돌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응용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화토를 즐기잖아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인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린 뛰어나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에서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 창업 정신이 별로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점과 일본의 단점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은 이 사람들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는 거 가지고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 유지도 사실 중요해요. 안정적인 거. 도전 정신도 중요한 것이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한 회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외주 받는다든지 하청받은 그랬잖아요. 구로공단에 옛날에 우리 부품단지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본이 돈 버는. 근데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는 거꾸로 가마우지 경제의 반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솔루션들을 일본에 판매하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일본에 판매했을 경우에 일본의 시스템이 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구축이 됐다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다 한국에 오겠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이파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처럼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 IT 산업의 차이인데요. 일단 시장, 대한민국 작고 일본은 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IT 산업 구조는 멤머스 베이스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리고 한국도 멤머스가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 개발하신 솔루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우리는 틈만 나면 독립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정년 때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IT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일본은 전자계산 시스템의 연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혁신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아직 있고 대한민국은 지식혁명 패러다임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는 성숙사회고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완성돼 있어요. 아까 정부하고 민간기업하고 다 짜고 치는 이런 세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신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인 거래.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특히 일본 진출하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삼성이나 LG를 외주 업체로 쓰실 수는 없을 거니까요. 저는 예전에 구로공단에서 일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구로공단 사진이죠. 지금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제가 20살 시절에 구로공단에서 소위 공돌이로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년 동안 못 갔던 거고 이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드디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보고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은 IMF 같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면 IMF 위기가 올 거라고 해요. 바뀌겠죠.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좋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IT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맨먼스로 하드 코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이제 하드 코딩 안 하고 솔루션 이용하잖아요. 그 대한민국 솔루션이 일본에 와서 하드 코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나와서 열심히 싸웠지만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했죠. 근데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한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의 기본이 되는 일본을 잘 몰랐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느린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비용을 덜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공작전을 펴야 될 분야가 있고요. 속공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다 속공작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망한 거죠. 예를 들면 일회용 기저귀 있잖아요. 일회용 기저귀를 개발한 것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회용 기저귀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팸퍼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빨리 그거를 개발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간에 맞춰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 이후에는 일본의 니케이 컴퓨터의 편집장이셨고 지금은 편집위원이신 기무라 다케지 씨가 일본 IT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일본 시장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많이 참조하셔야 되고요. 오늘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 메일 어드레스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이런 일본의 얘기를 좀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조선통신사라고 치시면 URL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올해 출판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